타고 온 뗏목이 아무리 고마워도 어깨에 짊어지고 다니지 마라. 스스로 그린 종이 호랑이를 보고 무섭다고 호들갑 떨지 마라. 생각을 놓아버리면 그 어떤 것도 그대를 흔들 수 없다. 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할 책은 생각을 멈추고 존재를 시작하라입니다. 저자는 아놀라 스님. 한국에서 출가해 스리랑카 켈러니아 불교대학에서 파알리어와 불교학을 전공했고 한국의 깔라야미따 윗바사나 선원에서 수행자들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저서로는 명상 에세이 쏟아지는 햇빛, 번역서로 마음이란 무엇인가, 일어난 모든 것은 사라진다 등이 있습니다. 파트 1, 마음의 장난에 속지 않는 법. 파트 2, 일상에서 마음 해탈하기 가운데 일부를 낭독하겠습니다. 일상에서 마음 해탈하기. 즉석 진통제 대신 이것.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아니 모든 사람들이 행복을 찾아 헤매고 있다. 그럼에도 행복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이것이다 라고 딱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은 드물다. 그만큼 행복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적다는 것이다. 물론 인간으로 태어나서 소소한 행복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없겠지만 그것은 너무나 소소해서 별안간 혹은 때때로 수시로 밀려오는 행복이 아닌 감정들에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결국 행복했었던 적도 있었기는 했지로 마무리된다. 사람들이 행복이라고 저기 던져놓고 달려가는 그곳은 말하자면 돈이 많은 곳, 권력이 충만한 곳, 그리고 사회적 지위가 높은 곳 등이다. 그런데 우리는 가끔, 아니면 자주, 아니면 늘 바로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돈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권력이 넘쳐남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지위가 하늘 바로 아래임에도 불구하고 뜻밖의 모습으로 뉴스에 나타나는 것을 본다. 그리고 바로 그 일로 인해 그렇게 만인들이 우러르는 그 자리에서 순식간에 수직 하강하는 모습을 아주 자주 목격한다. 그렇다고 해서 그곳으로 가고자 하는 사람들의 열망이 식는 일은 결코 없지만 말이다. 대부분 술과 욕망 때문인 것 같다. 나는 그 모든 것들의 중심에 이 단어를 넣고 싶다. 제어력. 요즘은 사회의 모든 측면에서 이 단어가 사라진 것 같다. 교사와 학생 간에도, 부모와 자식 간에도, 직장 내 동료 간에도, 사업 관계에서도, 한마디로 인간관계에서 모든 제어력의 끈이 느슨해지거나 낡아서 간당간당한 상태다. 신문을 보면 나날이 더욱 부서져 가는 것이 보인다. 끈이 풀어지면서 불필요한 일들이 너무 많이 범람한다. 결국 사회에는 고통이 가중되고 그 사회의 요소들인 개인들은 불안과 소외감에 직간접적으로 무방비하게 노출되어 있다. 행복? 요즘은 행복을 논하기 전에 지금 당장 직면하고 있는 이 날카로운 고통부터 좀 어떻게 했으면 하는 즉석 진통제가 필요한 시대다. 그래서 또 힐링이란 말이 남발하기도 하는 세상이다. 힐링이란 말이 힐링은 아닌데 말이다. 수행자에게 제일 처음 주어지는 수행의 덕목은 바로 제어력이다. 붓다가 처음 승가에 들어오는 제자들에게 주신 수행 덕목은 감각기관에 대한 제어력이다. 눈의 대상인 형상에 대해, 귀의 대상인 소리에 대해, 혀의 대상인 맛에 대해, 코의 대상인 냄새에 대해, 몸의 대상인 촉감에 대해, 그리고 마음의 대상인 생각들에 대해 제어력을 주문하셨다. 그리고 이어 말씀하셨다. 그것이 바로 고통의 소멸에 이르는 길이며 그것이 곧 행복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맛있는 것을 많이 먹는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맛집을 찾아다니거나 뭔가 특별한 음식을 먹으려고 찾아다닌다. 그런데 너무 많이 먹으면 아무리 맛있는 것도 금방 고통에 떨어진다는 것을 안다. 나는 배가 찼다 싶으면 단 한 숟가락도 더 취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 선에서 딱 한 숟가락만 더 취해도 그날은 속이 영 불편하고 몸의 평정이 기울어져 뭔가 불편해짐을 알기 때문이다. 그런데 필요한 만큼만 먹고 수저를 딱 놓으면 그날은 몸이 경쾌하고 더불어 마음도 상쾌하다. 마음이 몸을 잘 제어하며 움직여 나가는 날은 행복감이 아주 드높다. 더욱이 명상에 깊이 들었다가 나와 밥을 먹으면
무엇을 먹어도 맛이 새롭고 물을 마셔도 그야말로 새 물맛이 난다. 경에 보면 명상을 하면 감관이 깨끗해진다고 했다. 정말 그 말이 딱 맞았다. 그러니까 최소한 행복이 음식에 있는 것이 아님은 확실하다. 나는 밥을 먹을 때마다 최고급 호텔 음식보다 어느 왕후장상의 음식보다 내가 먹는 음식이 훨씬 맛있다는 것을 안다. 나는 혼자 중얼거리곤 한다. 어느 왕후장상이 부럽지 않은 나의 밥상이라고. 그렇게 감관이 깨끗하게 정리된 날은 새소리는 내 동무고 창문을 통해 온몸으로 떨어져 내리는 저 쏟아지는 햇빛은 우주의 축원이고 문 모퉁이마다 힘을 얻어 달려나오는 바람은 바로 내 사랑이다. 굳이 어디로 무엇을 찾아갈 일이 없는 것이다. 본능을 극복한 고양이. 햇볕이 따갑게 쏟아져 내리는 전형적인 열대의 한낮이었다. 늘 그렇듯이 햇볕이 아까워서 얼른 빨래를 해 내다 널고 있는 참이었다. 하나씩 널고 있는데 벼란간 옆 소나무가 소란스러워지더니 고양이가 급히 튀어나왔다. 그리고 무엇인가도 저 멀리로 휙 바람결에 달려간 것 같았다. 분위기가 영 심상치가 않았다. 순간 나는 고양이가 다람쥐를 잡으려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다람쥐는 내 시야에서 사라져 담을 넘었고 고양이가 그 다람쥐를 쫓아 막 담을 넘으려는 순간이었다. 위기 일발. 그 속도로 보아 고양이가 달려가면 다람쥐는 그야말로 고양이 앞에 쥐가 될 상황이었다. 고양이가 담을 넘으려는 순간 나는 빨래 널던 손을 멈추고 고양아! 나도 급작스레 소리를 질렀다. 마음으로 소리를 질렀다. 그러자 고양이가 속도를 멈추고 나를 흘낏 본다. 아직 달려가던 가속도가 남아 지금이라도 다시 달릴 기세였었다. 나는 다시 속으로 말했다. 야옹아, 살려줘라. 착하지? 내가 나중에 맛있는 거 사줄게. 살려줘. 그러자 녀석이 흘낏 다람쥐가 달려간 쪽과 나를 번갈아 본다. 그리고는 못내 아쉬운 듯 혀를 내밀어 입맛을 다신다. 그래, 착하다. 살려줘. 살려주렴. 녀석은 여전히 그쪽을 향해 멈칫거린다. 그러더니 포기한 듯 설렁설렁 속도를 풀었다. 나하고 잠시 눈이 마주친다. 야옹아, 너 정말 기특하다. 너는 고양이로서 정말 대단한 일을 한 거야. 본능을 이기다니. 그 공덕으로 다음 생에는 사람 몸 받기를 축원한다. 나는 다시 널던 빨래를 널었고 녀석도 다시 자기 갈 길을 갔다. 잠깐이지만 녀석은 분명히 내 말을 알아들었고 나도 분명히 녀석의 마음을 볼 수 있었다. 미물도 진실에는 감응했다. 내가 녀석에게 약속한 대로 따로 먹을 것을 주었는지는 기억이 안 난다. 내게는 특별히 녀석이 좋아할 만한 음식이 없었으므로. 그러나 축원은 분명히 해주었다. 본능이라는 것에 대해 생각할 때는 언제나 이 녀석이 떠오른다. 우리가 밥을 먹듯 녀석에게는 쥐를 잡는 일이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도 녀석은 사람의 말을 받아들여 자신의 본능을 넘어섰던 것이다. 기특한 녀석. 우리가 본능을 넘어서면 거기에 다른 차원의 세상이 열린다. 건강은 마음의 구조에 달린 것. 뉴스를 보다 보니 희생이란 타이틀로 헐벗은 닭들이 주르륵 도마 위에 있는 사진이 툭 나왔다. 그 옆을 보니 복철 대비 영양식이라는 헤드라인. 헐벗은 닭들 사진이 있고 그 다음에는 투박한 질그릇 속 뽀얀 국물에 잠긴 그들의 사진. 그리고 그 그릇이 쟁반에 들려나가며 그것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의 사진이 이어서 나왔다. 사실은 내가 뉴스를 켜며 첫 번째 나오는 장면에 자해관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들어갔던 참이었다. 나는 여기 이 랑카 고저감에 있는 동안은 사람들을 만날 일이 아주 드물기 때문에 어떤 때는 이렇게 수행 주제를 결정하기도 한다. 그런데 딱 만난 것이 헐벗은 그들의 몸이었다. 기자는 희생이란 단어를 썼지만 희생이란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다. 누군가에 의해 강요된 것은 강제이지 희생은 아닐 것이다. 하여간 나는 희생이란 말은 쓰지 않기로 했다. 동물들에게 하는 자해관의 형식에 따라 눈을 감고
내 앞에 닭 한 마리를 떠올린다. 그리고 그 존재를 닭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존재 그 자체로 인정한다. 자해관 수행에 보면 그 각각의 존재와 상황에 따라 적절한 축원의 말을 창조하는 것도 지혜의 일부라고 했다. 막상 이렇게 닭을 앞에 놓고 보면 뭐라고 해야 할지 순간적으로 막막하다. 일단 그렇게 존재 자체로 인정하고 보니 내가 출가하기 전에 먹었던 녀석들의 동료와 그 수많은 계란들이 떠오른다. 그리고 떠오른 말은 감사였다. 고맙다. 또 하나 미안하단 말도. 덧붙여 너의 존재 자체를 사랑한다고 말해주었다. 그리고 그 형체를 넘어 그들의 본질인 원자의 구조로 들어간다. 거기는 형체가 없이 텅 비어있는 에너지의 영역이다. 그리고 빛의 영역이다. 나는 그 빛의 영역으로 들어가 이들이 이러한 경험으로 더 높고 고결한 파동으로 승화되도록 축원한다. 한 마리를 그렇게 빛으로 비추고 다시 2마리, 3마리, 6마리, 10마리, 100마리. 한국에 있는 모든 닭들, 스리랑카에 있는 모든 닭들, 전 세계의 모든 닭들을 그렇게 빛으로 축원하고 마친다. 다시 기사의 내용을 보니 이 닭 보양식으로 기력을 회복하여 모두 건강한 여름을 지내고 힘내자는 격려의 말로 마무리가 되었다. 그리고 백숙에 잠긴 쟁반이 나가는 그림 옆에는 노인분들이 기다리고 있는 모습도 보였다. 어떤 이에게는 모처럼 효심을 내어 부모나 어른들을 모시고 오는 경우일 수도 있다. 닭의 입장이라고 해서 그것을 소비하는 사람들을 그 반대의 적으로 볼 수는 없다. 닭이 희생이 아니듯 사람의 입장에서는 착취나 강제가 아닐 것이다. 얼마 전에는 호흡만으로 살아간다는 사람의 기사도 본 적이 있었다. 나의 경우도 보면 처음에 오후 불식을 시작할 때는 3끼를 다 먹어야 한다는 개념 때문에 2끼만 먹으면서는 몸무게도 내려가고 기운도 없는 것 같았다. 그런데 2끼만 먹는 것을 잊어버리고 그냥 그것이 삶의 습관이 되어버린 지금은 오후에 물 마시는 것도 귀찮을 지경으로 안 먹어도 전혀 건강에 지장이 없다. 요즘엔 오히려 2끼를 1끼로 줄여볼까 하고 있다. 건강이 점점 더 좋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마음의 부정적인 요소들을 제거하면 몸은 저절로 가벼워지고 건강해진다. 이것이 진짜 보양식이다. 나이 드신 어른들께 효심으로 백숙 한 그릇 대접하는 효심은 아름답지만 음식에 대한 개념은 사실 건강에서 나온다. 그러면 건강이 정말 물리적인 음식에서 오는 것인지 한 번쯤 생각해 보았으면 싶다. 사실은 나도 죽음을 생각할 정도로 건강이 나빴던 적이 있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심각했던 것이 알레르기성 재채기였다. 무더운 스리랑카에서 살면서 10여 년 동안 선풍기를 틀지 못하고 살았고 아이스크림은 상상도 할 수 없었다.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선풍기가 돌아가면 나는 털모자를 쓰고 있었어야 했다. 한번 재채기가 시작되면 온몸에 기운이 빠져 1~2시간은 누워 안정을 취해야 했다. 공부하고 수행하느라 시간이 늘 모자란 상황에서 그런 건강 상태는 정말 힘든 조건이었다. 의사들을 만나도 별 뾰족한 수가 없어 그쪽은 아예 포기하고 명상에 들어갔다 나오면 어느 정도 회복되곤 하는 것으로 겨우 유지했었다. 그런데 어느 날 명상 후에 어떤 개념의 전환이 일어났다. 내가 어떤 생각을 탁 놓아버리자 어느 순간 자연스레 선풍기를 틀고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때 나는 건강은 절대적으로 마음의 구조 속에 있는 것이지 물질의 힘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되었다. 다음 복날에는 마음에서 건강을 해치는 요소들을 관찰하고 제거하는 것으로 마음을 청정히 하고 그리고 몸은 결과적으로 자연히 건강해지는 그런 보양심을 먹기를 제안해본다. 사실 나는 이 추구원을 보양심으로 삼는다. 어쨌든 나도 오늘은 닭으로 나의 보양을 한 것이다. 생각 고문. 생각이 없는 인간을 상상할 수 있을까?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 그렇군. 생각하는 사람이지 생각 안 하는 사람이 아니다. 또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근대의 합리주의 철학자 데카르트.
생각하기 때문에 존재한다고 선언했다. 그리고 생각에는 꼭 소유격이 붙는다. 이건 내 생각, 그건 너의 생각. 그러므로 생각에는 꼭 주인이 있는가 보다. 철수가 영희와 만날 약속을 하고 약속 장소에 간다. 철수는 미리 와서 기다리는데 영희는 약속 시간이 지나도록 나타나지 않는다. 철수는 잠시 기다려보다가 전화를 한다. 영희가 받는다. 그런데 분위기가 이상하다. 나 지금 약속 장소에 와 있는데 너는 언제 올 거니? 약속? 무슨 약속? 아, 그렇지. 맞아. 오늘 너하고 약속했었구나. 어떡하니? 나 지금 다른 볼일 있어. 부산에 내려가는 길이야. 뭐라고? 네가 약속 잡아놓고 까맣게 잊고는 부산에 가고 있다고? 야, 너 뭐하는... 뚜뚜. 전화가 끊어졌다. 전화란 참 편리한 것이다. 얼굴을 보고 있으면 금방 끝나지 않을 일도 전화로 이야기하면서는 그냥 툭 끊어버리면 된다. 철수는 잠시 멍하다가 이어 생각 모드로 자동 진입된다. 여러분도 아주 자주 경험하겠지만 처음에는 상대방에 대한 분노가 발생하고 그것을 분석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결론을 내린다. 이 과정에서 철수를 행복하게 하는 생각은 단 하나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수는 생각으로 철저히 무장을 하고 이 팬터마임을 수행한다. 그리고 결론을 내리고는 그동안 자신을 괴롭힌 것도 모자라서 도저히 참을 수 없다며 술집으로 가서 술을 퍼마신다. 술 마시는 동안은 오히려 이 고통을 즐기는 양상으로 접어든다. 지갑이 가벼워지자 겨우 등 떠밀려 일어난다. 집에 돌아와서는 이제까지 좋았던 추억들을 떠올리며 이제는 슬픔과 비참함과 불쌍함에 자기 연민 모드로 들어선다.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내가 뭘 잘못했나? 착하게 잘 교육받은 인간답게 반성 모드에 떨어진다. 이렇게 그 약속 시간 이후 철수의 시간은 각양각색의 다양한 고통으로 모자이크 된다. 그리고 물어본다. 거울아 거울아, 지금 누가 철수를 이렇게 괴롭히고 있니? 철수는 고 여우 같은 영희다 라는 대답을 기대하고 있는데 거울이 뜻밖에도 이렇게 반듯하게 답한다. 세상에서 가장 바보 같은 철수, 너. 그때 철수가 어제 사온 책을 펼쳐보니 에크하르트 톨레가 거기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 너 지금 네 마음에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냐? 아니, 네 마음이 지금 너에게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냐? 아, 이게 무슨 소리냐? 술이 확 깬다. 철수야, 철수야, 뭐하니? 세수하고 다시 정신 차려 자세히 자신을 살펴본다. 뭐야, 정말 나 혼자서 장장 몇 시간 동안 나를 고문하고 있었나? 이건 뭐 물고문도 고춧가루 고문도 아니고. 아, 이것이 바로 생각 고문. 오, 이 순간 철수의 묵은 꿈이 드드드 떨어지면서 철수는 깨어난다. 뭐야? 아, 이런 속임수가 내가 나에게 속고 있는 것이구나. 성인들은 말한다. 그냥 음성 언어가 약간의 개념이라는 모양을 형성하다가 사라지는 것이다. 거기에 철수의 개념이 스스로 말려 들어가 뭐라고 한참 떠들다가 거품처럼 푹 꺼져버린 낮꿈이다. 그래서 조금 깨어난 사람들은 이런 말을 쓰곤 한다. 쿨하게 놓아버려. 전화를 받은 철수가 영희의 말을 음성으로 처리한다. 오, 이런 음성이 들리고 있구나. 그리고 음성이 사라졌구나. 끝. 철수는 영호하고 공차게 하다가 순이하고 줄넘기 하다가 집으로 돌아와 저녁 명상으로 하루를 깨끗이 정리한다. 생각 안 하는 사람 철수는 행복하고 순결하게 콜콜 잠을 잔다. 도대체 왜 로댕은 생각 안 하는 사람을 조각하지 않은 걸까? 왜 데카르트는 생각한다, 고로 고문한다 라고 선언하지 않은 걸까? 그들이 하지 않았어도 그것을 한 사람들이 있기는 하다. 생각 안 하는 사람의 조각은 여러분도 익히 보아 알고 있다. 그것은 붓다의 조각이다. 그리고 생각한다, 고로 고문한다 라고 천지가 쨍하도록 생각만 일어나면 몽둥이를 휘두른 사람들이 선사들이다. 뭐 세상사의 바쁜 사람들은 생각이란 놈이 뭔지, 그것이 어디 있는지 생각이 시키는 대로 하느라고 생각에 대해 생각할 시간을 평생 가지지 못할 수도 있다. 주인이 던져주는 생고기를 쫓아다니는 개는 오직 어떻게 하면 더 맛있는 생고기를 더 많이 먹을까만 생각하며 주인이 던지는 대로 쫓아만 다닌다.
그 주인의 손을 덥석 물어 생고기에서 벗어날 생각을 못한다. 생각은 과거형과 미래형을 가진다. 하나의 영상이 떠오르면 거기에 연하여 의식에 떠오르는 강한 생각들과 자신이 의식하지 못하면서 그 생각 속에 잠겨 있는 무의식적 생각들이 연상작용으로 줄줄이 걸려 나오는데, 그때마다 그 생각의 소유자는 그 생각이 주는 기분 혹은 좋거나 싫거나에 다시 자동으로 빠지면서 고문이 시작되는 것이다. 그리고 다시 그런 생각들이 우주로 퍼져나가면서 거기에 상응하는 외부 물질 세계를 철수에게 끌어당긴다. 이렇게 돌고 돈다. 그래서 그것을 윤회라고 했다. 생각마다 놓아버리면 그 어떤 것도 그대를 움직이게 할 수 없다. 그런데 문제는 그놈의 생각이 그렇게 맘대로 떨어져 나가주질 않는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체계적으로 만든 것이 명상이다. 마음 다스리는 방법. 상황이 이와 같으니 영희를 만나고 철수를 만나는 것보다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을 먼저 아는 것이 인생의 복지가 아니겠는가. 모두가 생각을 놓아버리면 거기에 내 생각, 네 생각은 없다. 소유함으로 그것을 책임지며 고문당하지 않아도 된다. 모두가 생각을 버린 그 자리에서 우리는 모두를 만나는데 거기는 갈등과 싸움, 시기, 질투 같은 뒤틀린 정서가 없다. 내면으로 들어가 그대의 마음을 만나 상황을 평정하라. 그대는 빠져나가야 할 감옥에 있다. 누군가의 심부름을 하는 것, 누가 시키는 대로 살아야 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자기 맘대로, 자기 뜻대로 일을 도모하고 싶어 한다. 그럴 때 자존감이 팍팍 솟아오르기 때문이다. 아침 5분을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 많지 않다. 거의 모두가 끙끙거리며 일어나 어찌어찌 일상에 밀려가다 보면 또 하루가 그냥 간다. 어떤 사람이 오늘은 일찍 들어와서 수행을 해야지, 또는 영어 회화 공부를 해야지, 또는 책을 봐야지 하고 크게 마음 먹고 일찍 들어와 앉는다. 그런데 조금만 놀다 하지 뭐 하면서 텔레비전 앞에 앉게 되고, 그리고 이리저리 채널을 돌리다가 결국 영화라는 상황에 꼭 잡혀서는 자신이 무슨 결정을 내려고 집에 왔는지는 이미 까마득하게 잊어버린다. 영화 속 허구의 세계 속에서 그들이 시키는 대로 울고 웃다가 엔딩 자막이 올라갈 때 그 속쓰림이라니. 썰렁한 텔레비전 앞에 덜렁 혼자 남겨진 자신. 이제라도 뭐 좀 계획대로 해볼까 하고 앉아보지만 머릿속엔 아까 본 영화의 장면들이 제멋대로 떠다니며 이렇게 말 걸고 저렇게 떠들며 머릿속에서 윙윙거리고, 이미 텔레비전의 에너지를 다 빼앗긴 체력은 앉자마자 이미 새빨개진 눈이 돌덩이처럼 떨어져 내린다. 에이, 그냥 오늘은 접고 자자. 쿨쿨. 그런데 문제는 그 오늘이 매일 오늘이더라는 것. 의식혁명의 저자 데이비드 호킨스 박사는 사람의 의식 수준을 수치로 매겨 공개하는 데 성공했다. 그리고 그는 선언한다. 의도적으로 의식 수준을 높이려고 노력하지 않은 상태로 할머니 할아버지가 될 만큼 오랜 시간을 산다고 해도 그의 의식의 질적 향상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이것은 정확하다. 의도적으로 자신을 개발하지 않는다면 그는 그가 태어날 때 가져온 의식 수준을 죽을 때도 그대로 가지고 다음 생으로 떠나게 된다. 그리고 비슷비슷한 또 다른 영이 철수가 되어 살게 되겠지. 비슷한 것은 그래도 성공한 케이스일 것이고 그보다 조금 더 못하기 십상이다. 전생에 고착된 습관들 때문에. 알람이 울어야 일어나고 재촉이 와야 움직이고 마감이 가까워야 머리가 쭈뼛 솟아오르고 큰 소리로 야단을 맞아야 겨우 고치고. 그러니까 직장에서도 누군가가 시키는 일만 하게 되는 것이다. 그 상황이 그 상황 아닌가. 누군가가 시켜야만, 상황이 밀어주어야만 움직이는 무의식의 게으름. 남이 시키면 입이 대빨 나와서 궁시렁궁시렁 마지못해 움직이면서도 왜 알람에게는 그렇게 궁시렁거리지 않는가. 그러면서 이들은 생각한다. 이건 내가 아니야. 내가 생각하는 나는 이런 사람이 아니야. 평생 그렇게 생각만 한다. 나는 잔인하게도 그런 사람에게 이렇게 말해준다. 네 생각 속의 너는 그냥 하나의 생각에 불과하고 사실은
그런 너의 습관이 바로 너다. 그런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곳까지 밀려가서 상황이 그 사람을 파괴하는 데까지 가야만 마음과 몸의 형판이 변한다. 때때로 아니면 매일 그대가 겪는 재앙이 바로 우주가 그대에게 베푸는 자비의 그 순간이다. 그래서 습관 하나 고치는데 평생이 걸리는 경우도 있다. 사실은 우리가 이대로 살다 죽게 내버려둬 라고 말하는 그 습관 속에 아주 강한 까르마가 들어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우리가 너무 성스러워서 감히 가까이 가려고도 하지 않는 성스러운 사성제의 첫 번째 진리다. 고통. 고통의 원인이 바로 그 습관 속에 있다. 고통의 소멸은 그것을 고통으로 인식하는 데 있다. 거기서 고통의 원인을 발견하게 되기 때문이다. 불이 뜨거운 줄 알면 다시는 난로에 손을 대지 않는 것이다. 고통의 소멸이 일어난다. 고통을 고통으로 자각하면서 형판의 변형이 일어난다. 그런데 이러한 몸과 마음의 주형을 나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거의 영원히 견고한 형판으로 굳어버린다. 아주 오래전에 본 빠삐용이라는 영화가 생각난다. 그는 감옥에 갇혀 있는데 이 감옥은 섬에 있어서 탈출은 상상도 할 수가 없다. 사방이 바다로 막혀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주인공은 매일 바닷물의 흐름을 관찰한다. 어느 시간에는 물결이 어디서 어디로 움직이고 그 파고는 어느 정도고 어느 정도의 속도를 가지게 되고 등. 그렇게 그 바다의 물결을 매일 관찰하던 주인공은 이제 확신을 가지게 된다. 어느 순간에 그 물결을 타면 어느 속도로 이곳을 빠져나갈 수 있겠구나. 그리고 장면은 수염이 더부룩한 주인공이 쌀자루 같은 것을 바다에 던지고 그 흐름을 타며 유유히 감옥을 저 뒤로 하고 바다 한가운데로 떠나가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리고 그 다음 장면은 멋지게 차려입은 한 신사가 도시를 활보하는 모습이다. 자신을 관찰하라. 이 인간으로 태어나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이다. 이 시간 내에 그대는 빠져나가야 할 감옥이 있다. 아니면 또 몇 바퀴, 대부분 정신없이 계속 돈다. 몸과 마음이라는 주형화된 감옥이다. 매 시간, 매 분, 매 초를 관찰하고 기록해보라. 자기가 하루라는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은 상사가 시켜서 그렇게 하는 것인지 스스로 하는 것인지, 그 감옥 속에서 다만 1분이라도 자신이 자신을 사용하도록 해보라. 알람이 울리기 전에 스스로 의지를 일으켜 매일이 오늘인 그 오늘 아침을 정복하라. 탈출하라. 그 순간 그대의 빠삐용이 문득 멋진 신사가 되어 쾌적한 도시를 자유롭게 활보하리라. 아참, 팁으로 우리 스승님 말씀을 하나 전하자면 그렇게 자신을 운용하는 만큼만 세상도 운용할 수 있다고 하신다. 사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되는 것. 점심을 먹고 잠시 책상에 앉아 일을 하기 전에 눈을 감고 명상에 든다. 집중을 하고 사념을 관찰하다 잠시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것은 사라지고 그 모든 것이 사라진 거리감 없는 공간이 드러난다. 그런데 바로 그 mid없는 공간 속에 뭔가 하나가 불쑥 솟아올랐다. 아스파라거스. 그 이미지가 떠오르더니 팔을 타고 톡 튀는 맛과 향이 온몸으로, 아니 온 공간으로 퍼져나가며 아주 신선한 기쁨이 일어난다. 문득 사랑이다. 이런 말이 떠올랐다. 아까 점심에 샐러드를 먹은 아스파라거스다. 요새는 저녁에 음식을 안 먹는 대신 채소와 과일 주스를 마시는데 모든 주스에 이 아스파라거스 이파리를 한두 개 넣어 함께 갈아 마시면 그 향이 온몸에 퍼지고 신선함이 더해진다. 그러면 미소가 저절로 일어난다. 나는 그 순간 이 우주 전체와 함께 사랑 속에 있음을 안다. 사랑이란 말이 떠오르며 며칠 전 전화가 생각났다. 따르릉 전화가 울린다. 대부분 꺼놓는 편인데 일단 울린 것이라 번호를 보니 플러스 91이 뜬다. 인도? 전화를 받아보니 인도에서 인도 전통 무용을 하고 있는 한국인 아가씨다. 전에 내게 명상지도를 받았던 인연으로 알고 지내는 사이다. 한국에 돌아간다고 한다. 몸이 좀 안 좋다고.
그러다가 대화가 진행되는 동안 다시 말을 바꾼다. 스님, 몸이 안 좋다고 했지만 사실은 마음이 편치 않아요. 사랑이 필요해요. 사랑? 네, 사랑이요. 뭐 그런 에로스적 사랑 말고요. 진짜 사랑 말이에요. 아가페적인. 사랑? 정말 가슴 시린 말이다. 우리가 이 말에 얼마나 목숨을 거는지 이전에 한 부부가 했던 말이 생각난다. 불교를 공부하던 부부였는데 니르바나, 해탈 같은 주제로 대화를 나누던 중 니르바나도 좋고 해탈도 좋지만 열렬한 사랑도 한번 못 해보고 니르바나에 들어가기는 좀 억울하다는 말을 했다. 나는 그 둘을 쳐다보았다. 둘이 부부인데 사랑을 못 해봤다고? 그랬더니 부부의 사랑과 정말 목숨을 걸 정도로 미칠 것 같은 사랑은 다른 것이라고 말한다. 그런가? 그렇구나. 라고 고개를 끄덕였다. 사랑. 모두가 사랑을 원한다. 모두 사랑에 목마르다는 것은 사랑이 많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부족해도 아주 많이 부족하다. 모두가 가슴이 텅 비어 휑하다. 그래서 사람들은 혼자 있는 것을 도둑놈보다 더 무서워한다. 그 텅 빈 공간에 갇히는 것이 두려워서 뭔가 먹어야 하고 스마트폰에 얼굴을 파묻고 뭔가 보고 들어야 하고 그리고 무엇인가 취해 있어야만 한다. 술에, 일에, 영화에, 드라마에, 춤에, 음악에. 그러다가 문득 나는 사랑이 필요하구나 라고 거부할 수 없는 자각이 일어나면 쓸쓸히 한국으로 귀국하는 비행기에 몸을 싣는다. 아니면 외국행 비행기에 어딘가에 있을 사랑을 찾아서. 사실 아가페적인 사랑이라고 하지만 그것이 진짜 에로스의 다른 말인지 아니면 어떤 사람들에게는 둘 다 같은 뜻인지 그건 모를 일이다. 그 사랑을 몸이 원하는 건지 마음이 원하는 건지 그것도 사람들은 잘 모른다. 그런데 나는 왠지 내가 그 사랑을 몽땅 다 갖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내가 세상에 미안해야 하는 걸까? 아스파라거스가 그 빈 허공에 툭 떠오르는 순간 나는 그 아스파라거스의 향과 맛과 존재성과 하나가 된다. 서로 거부감이 없다. 그래서 사랑이다. 그리고 나는 그를 알고 그는 나를 안다. 하나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랑이라고 했다. 그러나 사실 나의 연인은 그 하나가 아니다. 요즘 특히 계단을 오르내릴 때마다 계단에 뚫린 반투명 유리창으로 들어와 굼실거리는 햇빛은 나의 오래된 아주 친숙한 연인이다. 또 가끔씩 찾아와 가슴 설레게 하는 그는 바로 아침과 저녁결에 인도양에서 불어오는 바람이다. 고백하자면 요새 또 새로운 연인이 생겼다. 햇빛을 가득 머금고 자라난 뽀송뽀송한 수건이다. 뽀송뽀송하게 마른 수건으로 얼굴을 씻을라 치면 그 순간 코끝을 스치는 그 따사로움은 그는 태양 냄새에 가득한 태양의 자손이다. 그는 태양의 모든 정보를 내게 알려주는 아주 따뜻하고 친절한 사랑임에 틀림없다. 그래서 나는 사랑에 겨워 혼자 춤춘다. 하늘로 뚫린 저 투명한 지붕을 향해 두 손 활짝 펼치며. 그런데 사랑이 필요하다는 그 아이는 아마 나의 사랑에는 관심이 없는 듯하다. 누군가 아직도 다른 사람이 자신을 사랑해 주어야 행복해질 거라는 환상을 가진 사람은 아직 괴로움을 겪을 거리가 더 남아있음을 말할 뿐이다. 사랑은 주면서 드러나는 것이고 전체와 하나가 되면서 일어나는 일체감, 즉 분리감에서 벗어남의 상태다. 그것이 바로 사랑이다. 아니, 다시 말하면 사랑은 의식의 상태이지 물리적 소유 또는 어떤 정서적 상태가 아니라는 것이다. 사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되는 것이다.